그래서 오늘은 10.1장 해석학을 할 건데요. 이게 일단 이런 말을 먼저 끝내고 일단 그 앞에 좀 저번 주에 제가 좀 설명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하나 언급할 건데, 일단 오늘 메인 주제는 해석학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아직 졸업도 못한 학부생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저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학교 수학을 크게 분류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할 것 같아요. 기하가 있고요, 대수가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운데 이제 위상수학이 끼어 들어가요. 위상수학은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제 위상수학을 지어버리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물론 수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수랑 기하를 합쳐서 보면 대수기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하를 대수로 보는 기하 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기하가 기하를 대수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를 기하의 언어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이제 대수기하죠. 그 다음에 기하를 해석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해석을 기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뭔지 몰라도 대수를 해석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을 또 대수로 바라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반적으로 또 수론이라는 거 따로 있고요. 정수론 같은 것들. 수론은 또 기하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해석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대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사실 기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수업을 들어봐도 뭔가 모양을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안 나와서 이게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하는 빼고, 대수랑 해석을 저한테 이 둘을 구분해달라고 질문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대수는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어떤 셋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셋에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부여를 하고, 그 오퍼레이션이 작동할 때 어떻게 이 친구들이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영상 그 조그만 거 짧게 올린 거 하나 있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거. 그 푸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한 얘기가 오퍼레이션을 분석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수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오퍼레이션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대수라고 합니다면은, 해석학은 일단 미리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저는 해석학을 잘 못합니다. 해석학은 제 입장에선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엡실론 델타.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해석학은 exactly same을 다루는 그런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수는 exactly same만 다루죠. 완전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른 거죠. 근데 해석학은 이퀄을 이퀄로서 바라보지 않고요, 부등식 두 개로 쪼개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의들이 부등식과 관련이 있어요. 뭐 스프리머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이 부등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등식을 다루는 관점이 엡실론 델타예요. 주어진 오차를 내가 델타만큼 잘 컨트롤하면은 이 엡실론 반경 안에 가두면서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해석학적인 관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에서 주로 나오는 게 시퀀스 얘기가 항상 나와요. 모든 걸 시퀀스로 다루죠. 심지어 함수도 시퀀스로 다뤄서 함수가 뭐 수렴한다가 뭐 어떤 fn이 뭐 f로 뭐 유니폼 컨버지 한다, 이런 거를 함수가 컨버지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시퀀스로 다뤄요. 왜냐면 이 시퀀스로 다룬다는 소리가 오차를 적절하게 컨트롤 하겠다,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해석학을 다룰 때는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이게 엡실론 n이 될 수도 있죠. 엡실론 n이 될 수도 있고, 엡실론 델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델타를 뭐 여러 개 뽑을 수도 있고요, 하나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오차를 컨트롤해 나간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해석학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대수랑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곳이죠.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기반으로 이 내용을 다룰 건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책이, 제 기준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생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해석학 책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중간중간 좀,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약간, 얼버무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가능한 채워보긴 했는데, 제가 채운 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쵸? 예를 들어, 리얼 넘버에서, 그러니까, 리얼 넘버에서는 컴팩트니스랑 컴플리니스를 다 증명했다는 가정하에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옳은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증명하는 건 간단해요. 수프리머 액션이라서 전부 다. 그러니까 리얼 넘버가 슈프리머 액션을 이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걸로 다 유도가 되는 거라서 아마 그냥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제가 채워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건 여기는 안 넣었는데, 그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이거 진짜 반드시 얘기해야지 해놓고서는 까먹었어요. 문제 안 풀고 까먹어가지고 이것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하우스홀더였나요? 사실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이 저희 책에서 증명한 것 자체는 V라고 하는 벡터를 어떤 알파 이원으로 보내는 과정을 막 서술을 해놨잖아요. 이 과정에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투노름이었죠. 투노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를 사인을 V1의 사인으로 잡아주고 그걸 반대로 해주죠.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사실 이 사인 결정 쪽은 진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뭔가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요, V랑 알파 이원을 뺀 게 제로만 안 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인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절대 제로가 안 돼요. 이렇게 사인을 바꿔주면은. 근데 물론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오차, 항상 수치 해석에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나눗셈 할 때랑 뺄셈 할 때는 오차가 발생해요. 이게 뺄셈 할 때 오차가 왜 발생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컴퓨터가 그 음수를 다룬 테크닉이 저희랑 달라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8비트 정도로만 생각해보면은, 8비트면은 이제 7개 비트가, 이게 7개가 숫자를 나타내고 맨 앞에가 부호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11111111이 얼마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여기서 1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저희가 그냥 10진법 대신 2진법 쓴다는 가정하에 이 둘을 더한다 생각해보면은 0, 0 맞나요? 이게 0이 맞나요? 0, 0, 0, 0, 0, 0, 0, 0, 1인데 이거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맨 앞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더한 게 제로가 된 거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데 얘는 분명히 1이에요. 이게 가장 그 내추럴한 정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숫자 컨트롤 하는 때 뺄셈은 조금 작동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x랑 y가 엄청 비슷한 경우에 x 빼기 y가 거의 0에 가까워져서 이런 것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기도 해요. 사실 이게 제일 주 원인이긴 해요. 아무튼 이런 원인 때문에 수치 해석에서는 일부러 잘 작동하기 위해서 사인을 바꿔준 거라서 수학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0만 아니면 돼요, 뺀 게. 그래서 사인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근데 책에서 증명은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은요, x랑 y의 투 노름이 같으면 항상 쓸 수 있어요. 이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게 연습문제 1번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x를 y로 보내는 오소고널 행렬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소고널 행렬이 바로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얘 찾는 방식이 이 그림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x고 이게 y라면 일단 오소고널을 생각한 이유는 딱 하나죠. 오소고널 매트리스는 노름을 유지해줍니다. 오소고널 매트리스는 투노름을 유지를 해줘요. 이것 때문에 일단 노름이 같다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x랑 y가 다르다면은 이러한 벡터가 x-y 벡터가 논제로 벡터죠. 그럼 얘를 노멀라이징한 벡터를 u라고 잡아보면은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u라고 하는 매트리스를 i-2배의 u 텐서의 u로 잡아주면은 이 친구 전에 살펴봤듯이 이 친구는 igen 밸류가 하나는 u고요. igen 벡터가 igen 밸류는 -1이 나오고요. 그게 대응되는 igen 벡터는 u고요. 나머지 u의 펄플 스페이스에서 가져온 친구들이 전부 다 1이라는 igen 밸류를 가져와요. 그 igen 밸류가 총 n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1에 대응되고 나머지는 다 n개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오그래피컬한 느낌은 이 그림이 여기 보면 이 직선이 U의 펄플 스페이스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U의 수직인 어떤 3차원이면 평면이겠죠. 1차원이면 직선이겠고, 그 다음에 n디멘셔널이면 그냥 펄플 스페이스 되는 거예요. 그 펄플 스페이스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U를 보내면은 이렇게 -U로 대응되는 그러한 어떤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책에서 알파 이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항상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알파 이원은 그거의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바꿔 말하면은.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x-y 말고 y-x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아마 결과는 똑같겠죠?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u가 이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 대입해 보시면은 -2배의 -u 트랜스포즈라서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이게 그냥 똑같은 행렬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행렬 만드는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x랑 y가 같을 땐 좀 달라지죠. 이때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임의의 두 벡터에 대해서 노름이 같은 두 벡터에 대해서 한 벡터를 다른 벡터를 만드는 오소고널 매트리스를 찾아라. 그럼 무조건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는 방식은 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 벡터의 노멀라이징한 벡터 u를 잡고 그 u에 대해서 이러한 친구 매트리스 잡으면은 이 u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x를 y로 보내는 어떤 오소고널 매트리스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혹시 하다가 또 나중에 그 의문이 생기시면은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9장이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10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거 그냥 제가 넣어봤어요. 피노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1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는 모든 P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된 친구는 노름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노름을 제가 증명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뭐 앞에 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관련된 거, 포지티브 데피닛 관련된 것까지는 그냥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예요.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원노름하고 인피니트 노름은 그냥 나오죠. 원노름하고 인피니트 노름은 사실 앱솔루트 밸류가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만족한다는 거에서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투노름에 대해서는 코시 슈바르트 분식을 만족하죠. 그것 때문에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P 노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이 코시 슈바르츠 같은 분열식이 필요한데 걔가 바로 헬더 이니퀄리티라고, 이걸 헬더라고 했는지 홀더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헬더 이니퀄리티가 필요해요. 이제 이거를 증명한다라고 하면은 P 노름,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게 앞에서 증명한 스몰 LP도 그렇고 라지 LP도 그렇고 둘 다 노름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헬더 이니퀄리티가 만족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이 친구를 증명해야 되고요. 뭐 이 친구는 그냥 간단한 미분에 대한 정리를 쓴 것 뿐입니다. 어떤 걸 쓰는 거냐면요, 미분한 게 음수, 어떤 고등학교 때 내용이에요. 어떤 포인트 기준으로 미분한 함수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면은 이게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죠. 그럼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 반대로 가야겠네요. 어떤 함수가 증가했다 감소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함수는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이 C가 되는 이 점에서 맥시멈을 갖죠. 그냥 이 정리를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이 맥시멈에 해당하는 값이 이게 된다를 보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용은 그냥 그 내용이 들어간 거라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마치 이 곱하기가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게 약간 그 컨벡스랑 관련이 있어요. 컨벡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랑 이거의 차이, 이런 걸 컨벡스 하죠. 이게 아마 이게 컨벡스일 거고요. 이게 컨케이브드일 거예요. 맞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그 개념들이에요. 그거 관련된 거라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퀄리티는 둘이 같을 때만 된다 라는 것도 한 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여기 밑에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홀더 이니퀄리티가 발생을 해요. 이 홀더 이니퀄리티 보면은 이 친구 제가 저번에 그 매트리스 노름 원 노름하고 트랜스포즈의 인피니트 노름이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이 1하고 인피니트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었는데 이거를 익스포넨셜 컨주게이시라고 부를 거예요. 이 컨주게이에서 뭔가 쌍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포넨, 그러니까 지수 쪽에서 쌍을 이룬다 라는 느낌에서 익스포넨셜 컨주게이시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PQ, 이 PQ는 제가 이제 1보다 크다라 잡았는데 1이면 그땐 Q는 인피니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P가 1이면은 Q는 인피니트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이거까지도 성립해요. 1을 포함해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거를 홀더 이니퀄리티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내적의 크기가 P 노름과 Q 노름의 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를 홀더 이니퀄리티라 부릅니다. 사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P랑 Q가 1일 때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푸리에 트랜스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채널에 HAL이라고 하는 이상한 영상이 3개인가 올라가 있죠. 그게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뭐 슈바르츠 클래스에서 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잘 작동하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뭐 잘 정의해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홀더 이니퀄리티는 이제 이런 걸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적의 크기를 x랑 y에 그냥 똑같은 노름을 잴 필요가 없고 이런 컨주게이트에서 이루는 두 개의 노름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더라 라는 게 홀더 이니퀄리티고요. 이 홀더 이니퀄리티를 이용하면은 민컵스키 이니퀄리티라는 걸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민컵스키 이니퀄리티가 바로 그 노름에서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돼요. 증명하는 것 자체는 그냥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하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보면은 여기에다가 그 앞에 정리했던 그 T1-T 있죠? 1-T 이걸 작용시키면은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 두 부분을. 이걸 포인트 와이즈하게 다 성립하게 된 거를 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먼저 크기가 1인 거에 대해서 먼저 보이는데 1이면 그냥 더하면 1이죠. 왜냐면 이거 1이 되는 걸로 PQ 잡자고 했어요. 1이니까 성립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늘 쓰듯이 노멀라이즈 시킨 거는 크기가 1인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시퀀스 버전만 했는데 인테그랄 버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버전은 포인트 와이즈하게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 와이즈하게 바꿔놓고 그 정적분은 이니퀄리티를 보존을 해주죠. 그 앱솔루트 밸류가 있다면 모르겠네요. 그 부등식을 유지해주죠. 그 정적분은 그거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적분 버전도 보일 수가 있어요. 얘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민컵스키 이니퀄리티를 보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앞에는 이게 PQ였죠. 근데 이걸 적절히 바꿔주면은 PP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크닉이 이겁니다. 또 다시 한번 포인트 와이즈하게 가는 거예요. 어떠한 인덱스 하나만 가져와서 그 친구에 대한 어떤 P제곱을 보면은 그 P제곱을 쪼개서 보는 거죠. 이거랑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홀더 이니퀄리티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 여기를 그냥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를 한번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홀더 이니퀄리티를 작동하는, 여기에다 아마 작동할 거예요. 여기다 작동을 하면은 쭉 전개되면서 얘랑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넘겨줘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거거든요. 근데 P분의 1, Q분의 1이 1이니까 얘를 넘긴 거죠. 그래서 이게 P 곱하기 P분의 1이라서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랑 이러한 관련식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테그랄 버전은 똑같이 포인트 와이즈하게 똑같이 작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노름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저번 학기 위상 수학 할 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했는데 그때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제가 기억은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왜 되는지를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증명을 안 해봤었어요. 저번 학기에. 그래가지고 이거 방학 중간에 막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P 노름이 일반적으로 선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꿔 말하면은 노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종류가 많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된 것 같고요. 이제 칼큘러스로 가보죠. 일단 다른 것보다 1차원에 대한 칼큘러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 엡실론 델타 논법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까먹으셨다면 이제 보시면 그냥 기억나실 텐데 처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적분 책을 펼쳐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실론 델타 논법을 기반으로 내용들을 확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증명하는 것들을 쭉 보셨으면 아실 텐데 Rn에 관한 어떤 컨버전스 얘기나 컨티뉴스 얘기는 항상 R에 관한 컨버전스랑 컨티뉴스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1차원에 대한 거를 엄청 깊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학 1에서도 1차원에 대한 것만 한 학기 내내 배우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그냥 N차원을 확장해가지고 좀 복잡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게 내용이 싹 다 1차원에 대한 것만 잘 얘기가 되면은 N차원으로 확장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논리적인가 좀 직관적으로 막 확장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차원 다루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용어만 하나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시퀀스는
자연수에서 어떤 셋으로 가는 펑션을 시퀀스라 부릅니다. 이게 시퀀스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의 값들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쓰죠. an. 그래서 시퀀스가 함수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n 차원으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냐면 저희가 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x1부터 xn. 사실 이것도 시퀀스의 일부예요. 아무튼 그런 표기법만 잘 구분을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10.1의 목표는 컨버전스라는 개념, 컨티뉴티라는 개념을 n 차원으로 확장할 거고요. 그 n 차원으로 확장을 하면서 컴팩트니스라는 것과 컴플리니스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RN을 유클리드 공간이라 부르는데, 유클리드 이거 맞나요? 유클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유클리드 스페이스는 굉장히 좋은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정리들이 있죠. 그 내용 중에 일부인 컴팩트니스랑 컴플리니스. 이 컴팩트니스는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는 개념과 둘 다 마찬가지네요. 네, 관련이 좀 깊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컴팩트는 좀 뒤에서 다룰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컨버전스를 볼 건데, 일단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요, 인피닛 노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 친구를 임의의 노름으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가 된다 라는 거를 노름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해서, 두 노름이 이퀴밸런트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성립하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토폴로지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토폴로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셋을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포인트 주변을 함께 보는 게 토폴로지예요. 어떠한 셋을 분석할 때 그 셋의 원소랑 그 원소의 주변이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분석하는 게 토폴로지입니다. 그러면은 인피닛 노름과 그냥 노름이 이게 뒤에 가면 이퀴밸런트 하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만든 토폴로지랑 이 친구를 이용해서 만든 토폴로지가 똑같은 토폴로지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 위상수학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해석학은 토폴로지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이게 왜 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좀 관련이 있어요. 데피니션 먼저 보면은,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라고 할 건데, 컨버지는 그냥 똑같이 엡실론 델타 노법 쓰는데, 엡실론 델타 노법에서 그 엡실론 파트 있죠, 이 부분 파트가 원래 앱소트 밸류였던 거를 임의의 그 노름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미적분 때 2차원과 3차원을 배웠잖아요. 그때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투노름으로 배웠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왜냐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투노름을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두 개의 x, y의 크기를 x1, y, x1 빼기 y1, x2 빼기 y2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했을 거예요. 투노름의 장점은 되게 직관적인데 단점은 좀 다루기 힘들어요. 이게 원으로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거리라는 개념을 노름으로 바꿔치기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고요. 이걸 만족했을 때 xk가 x로 컨버지 한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k가 인피니트로 갈 때. 여기 보시면은 xk 자체도 rn의 벡터예요. 그래서 x1 자체가 어쩌고
x2 자체가 어쩌저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컨버지 한다 라는 개념을 준 겁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이 헷갈려가지고 책에서 이걸 혼용을 해요. 되게 기분 나쁘게. 어떨 때는 xk라 쓰고요. 어떨 때는 k를 위로 올려버립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제 컴포넌트를 보고 싶을 때는 위로 올릴 거고요. 컴포넌트를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 시퀀스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시퀀스를 의미하고 언제 컴포넌트를 의미하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 하는 거는 Rn에서 컨버지 하는 거는 각각의 포인트들이 그 컨버지 하는 포인트의 각각의 i번째 컴포넌트로 각각 컨버지 하는 거랑 if에 only if가 된다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정의에서 바로 나오니까 그냥 여기 쓸게요. 먼저 xk가 이제 n 디멘셔널 벡터들이 x로 컨버지 한다라면은 정의에 의해서 이런 걸 만족한다는 소리죠. 뭐 어떤 n이 존재해서 이런 걸 만족하는 소리죠. 근데 인피니트 노름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해요. k의 i번째 컴포넌트들은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랑 끝에만 보면은 이거 자체가 xik가 xi로 컨버지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쉽게 볼 수 있고요. 반대쪽 방향은 비슷하죠. 만약에 모든 i에 대해서 i번째 선분만 봤을 때 i번째 선분들이 전부 다 컨버지 한다 라고 하면은 정의에서 어떤 ni들을 뽑아올 수 있어요. 이 ni들은 뭘 만족하냐면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ni들을 뽑아올 수 있죠. 그랬을 때 n이라고 하는 거를 맥시멈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k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모든 i에 대해서 이걸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 맥시멈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 맥시멈이 바로 인피니트 노름이죠. k번째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xk가 x로 컨버지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 증명 과정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if에 only if가 될 조건이 디멘션이 파이나이트 해야 돼요. 물론 토폴로지컬하게는 좀 달라요. 토폴로지컬하게는 좀 특이한 토폴로지를 주면은 인피니트 케이스도 되긴 하는데 걔는 토폴로지가 좀 특별하고요. 지금처럼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 n을 뽑아낼 때 맥시멈을 잡아오잖아요. 저 맥시멈을 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 맥시멈 잡기 위해서 이게 디멘션이 파이나이트 할 때만 이 정리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피니트인 경우에는 각각이 컨버지 한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컨버지 한다는 보장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해석학 필이 납니다. 해석학 필이 나요. 엡실론 볼이라는 걸 정의해줘요. 엡실론 볼. 그런데 이 엡실론 볼이 P 노름을 기반으로, 혹은 제가 P 노름이라 써놨는데, 사실 P 노름이, 그러니까 제가 노름이 P 노름 말고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P 노름에 대해서 정의해봤어요. 이렇게 임의의 P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두 벡터의 차에, 이게 사실 일단 거리 개념이거든요. 거리. x로부터 y 엡실론보다 작은 어떤 거리에 있는 그러한 벡터들을 다 모아둔 거를 엡실론 볼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그 실제 그림 보시면 아실 텐데 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이 아니에요. 근데 볼이라 불러요. 수학적으로. 이 친구를 이제 x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반경에 대한 볼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학을 들으셨다면 혹은 위상수학 들으셨다면 리밋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아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랑 리밋 포인트가 아마 일치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의를 쓰면은 리밋 포인트랑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혹시 해석학을 들으셨다면 그냥 리밋 포인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극한의 개념을 정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는 간단하게 하면은 어떤 포인트가 있고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가 S거든요. S에 어떤 엡실론볼을 잡아도 그러니까 조금 Y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S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직관적으로는 S라는 집합에 좀 바운더리 쪽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한 발자국만 내밀어도 S에 포함이 되게 되는 X랑 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친구를 이제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 부르고 이 친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아마 리밋 포인트라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정의하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보죠. 그 다음에 드디어 해석학스러운 오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오픈, 클로즈드. 네. 열린 공간이죠, 열린 공간. 열린 구간의 일반화가 오픈셋이고요. 닫힌 구간의 일반화가 클로즈드 셋이에요. 실제로 닫힌 구간과 관련된 어떤 정리들이 있죠. 그 정리들이 클로즈드니스랑 같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으로 살짝 보면은 어떤 집합이 오픈이라 불릴 수 있으려면은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포인트를 아무렇게 잡아요. 그럼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적당한 엡실론 볼을 잡았을 때 그 엡실론 볼이 S라는 집합에 쏙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이 친구가 바로 오픈셋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경계선 쪽에서 볼까요? 이 친구도 S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친구에서 엡실론 방향을 잡으면은 아무리 잘 잡아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기죠. 이러면은 오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픈셋을 표현할 때는 직관적인 거, 사실 이건 좀 틀린 표현이에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쓰죠. 이게 약간 느낌상 바운더리를 빼고 보겠다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어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셋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오픈셋이다 라고 하시는 게 옳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바운더리가 없지만 오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위상 토폴로지컬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오픈이고 좀 더 이제 클로즈드에 대한 데피니션은 컴플리먼트가 오픈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픈과 클로즈드는 한 쌍입니다. 한 쌍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의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 집합 R에는 오픈이면서 클로즈드죠. 그 다음에 empty set도 오픈이면서 클로즈드예요. 다행히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오픈이면서 클로즈드인 셋은 이 둘이 유일합니다. 유일하진 않죠. 이 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이제 그게 되는 어떠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토폴로지를 이상하게 주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픈셋을 정의했다는 것 자체가 그 집합에 토폴로지를 부여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셋이고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죠. 이 친구들이 각각 P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인피니시 때에 그 반지름 1짜리인 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유닛볼이라고 부르죠. 유닛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다이아몬드 친구가 원노름에 대한 유닛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클이 투 노름이고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그 뾰족하게 된 이 친구가 쓰리 노름, 4 노름. 쭉 가다 보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인피니트 노름이에요. 그래서 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볼이 아니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인피니트 노름으로서 오픈이라고 해볼게요. 인피니트 노름 센스에서 오픈이라고 하는 소리는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에서 이러한 그 사각형인 오픈셋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각형의 오픈셋을 잡으면은 동그란 오픈셋도 잡을 수 있어요. 좀 더 작게 동그란 거 잡으면 또 다시 네모나게 잡을 수 있죠. 이걸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센스에서 투 노름과 인피니트 노름이 이퀴밸런트 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미의 P 노름들이 다 이퀴밸런트 하겠죠. 이런 센스예요. 이런 센스. 그래서 공간을 얼마나 세밀하게 측정하겠느냐라는 게 토폴로지를 얼마나 세세하게 주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면은 어떤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y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여야 해요. 이거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죠. 사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극한을 배웠지만 극한의 정의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죠. x가 a의 왼쪽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오른쪽에서 서서히 다가올 때 그때마다 함수값들을 비교해보죠. 각각의 포인트들에서 이렇게 함수값들을 비교해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에서 온 거랑 오른쪽에서 온 거랑 같은 곳에 도달하면은 현재 같은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에 fx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개념을 n차원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좌극한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좌극한은 A의 왼쪽에서만 오는 거예요. 오른쪽은 관심 없어요. 오른쪽은 관심 없고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만 관심을 갖자라는 게 하는 게 좌극한이죠. 그럼 이제 위의 데피니션을 보면 S가 뭐 이런 곳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일반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1차원일 때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n차원이면은 여기가 A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S라는 집합,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Y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좀 확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fx가 컨버지 한다라는 거를 엡실론 델타 논법이 이 S라는 집합에서만 성립하는 경우, 그 경우를 이제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S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Y랑 거리가 델타보다 작았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Y는 되면 안 돼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경우를 fx가 L로 컨버지 한다 라고 쓰고 기호로 이렇게 쓰죠. 이 표현을 쓰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러한 어떤 컨버지 하는 포인트 L이 없으면은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럴 경우에 다이버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더 얘기해보면은 그냥 뭐 모든 어큐뮬레이션 포인트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하면은 그때 뭐 X가 모든 극한가 존재한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 해보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넘기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 부분은 그냥 그렇게 어떤 극한이란 개념을 일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S가 어떤 सब셋인데 펑션이 있대요. 근데 항상 R로 가는 펑션만 다뤄요. 직관적으로 여기가
RM으로 바뀌면은 얘는 사실 F1X, FMX 이렇게 쪼개서 보면 되는 거죠. 각각의 FI들은 S에서 R로 가는 펑션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거라서 1차원에 대한 것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컨티뉴스 하다 1 조건이 뭐냐면은 엡실론 델타 논법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로 제한시킨 거에 대해서 엡실론 델타 논법이 성립한다. 참고로 위상수학적으로 보면은 뭐 코도메인의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했을 때 이 친구가 도메인에서 오픈인 경우를 컨티뉴스라고 부르긴 해요. 그게 엡실론 델타 논법하고 완전 똑같은 정의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컨티뉴이티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컨티뉴스 하면은 그때는 그냥 S에서 컨티뉴스 하다라고 부를 거예요. 항상 이 컨티뉴이티는 로컬한 프로퍼티야. 로컬 프로퍼티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성립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서 성립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로컬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컨티뉴스는 대표적인 로컬 프로퍼티죠. 왜냐면은 fx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x가 유리수고 뭐 x가 무리수에 있으면은 0으로 잡아주는 이런 친구는 0에서만 컨티뉴스죠. 0이 아니면 디스컨티뉴스예요. 그래서 0에서는 컨티뉴이티 하는데 0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컨티뉴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로컬 프로퍼티의 어떤 성질들을 얘기해주는 거죠. 비슷하게 디퍼렌셔블 한 것도 미분도 로컬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컨티뉴스 하다인 거고 렘마를 보면은 노름은 어떤 노름을 가져와도 그 노름은 항상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노름은 컨티뉴스 펑션인 거예요. 펑션으로서는 지금 보실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부분이 이니퀄리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학은 이니퀄리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이니퀄리티를 다룰 때 그냥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스케일링도 해줘요. 그 스케일링이 어떤 포인트에 의존하지 않는, 지금 보시면은 x에 의존하는 포인트 m이 x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x는 이 노름에 의존합니다. 이 노름에 의존하는 m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절한 스케일링을 하면서 부등식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해석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이 비고 노테이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x 3승하고 정확하게 뭐 이퀄을 설립하는 게 아니죠. x 3승에 적절한 스칼라를 붙여가지고 이게 뭐 애슐론을 잡게 되는 이런 친구도 다루는 거 있었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증명이 되게 간단하죠. x를 그냥 스탠다드 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노름을 취해버리죠. 그럼 x의 노름은 여기서 이니퀄리티가 나오죠.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쓰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큰 친구가 인피니트 노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등식이 키워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 친구는 어차피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n개가 딱 정해진 거라서 항상 같은 숫자를 유도해내죠. 그래서 얘를 m으로 잡아버리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 없죠. 아무 베이시스나 고정축에도 상관없어요. 아무 베이시스를 잡아놓고 해도 결과 똑같아요. 다만
이 m은 바뀌겠죠. 그래서 m이 뭐라는지는 별로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떤 포인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노름 자체에 의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노름이 컨티뉴이티다 라는 걸 보이는 건 똑같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아마 다음 장에 있을 텐데 모든 RN의 원소에 대해서 엡실론을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델타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x-y가 인핀 노름에서 델타만큼 차이가 난다는 소리는 x- 이거 뒤에 하나 뭐 증명해야 되네요. 그냥 할게요. 일단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겠느냐 이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뒤에서 바로 보일 건데 그 리버스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얘는 다시 적절한 m을 곱한 거에 대해서 x-y의 인피니트 노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인피니트 노름은 현재 델타보다 작다고 했고 델타는 m분의 엡실론이니까 사실상 이게 엡실론보다 작다. 따라서 노름이라고 하는 건 펑션으로서 컨티뉴스 펑션이다 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을 보이면 되겠죠. 그게 바로 리버스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입니다. 얘를 보이는 테크닉은 되게 간단하죠. 얘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XY 바꿔서 보이면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이 둘 중에 큰 것도 얘보다 작다라는 건데 저 둘 중에 큰 게 바로 앱솔루트 밸류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매트릭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매트릭을 다룰 때 이런 테크닉을 되게 많이 써요. 인버스 트라이앵귤러티를 유도할 때 이런 테크닉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쓰는 거 이거 사실 저희가 저번에 전에 한번 뭐였죠? 그 패러렐로그램 정리가 성립하면은 그게 바로 어떤 노름이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되었다라는 걸 쓸 때 이 테크닉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쓴 거라서 되게 자주 볼 테크닉입니다. 물론 저희는 잘 안 볼 거예요. 선대에서는. 그래서 임의의 노름은 컨티뉴스 펑션이다를 앞에서 보였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x 인피니시 y 인피니티 그러니까 크기로서 얘는 지금 숫자로 숫자 얘를 그냥 L로 보시면 돼요. x 인피니시 L로 다가간대요. x가 y로 다가가면 이게 이제 왜 성립하는 거냐면요. 지금 얘를 L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y로 갈 때 x 인피니시 이게 컨티뉴스 펑션이니까 L로 간다. 같은 말인가요? 이걸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체크하는 방식이 이거에 이제 또 정의를 가져오면 되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를 잡아야 돼요. 좀 이따 잡고요. 항상 이거 델타는 이제 나중에 잡으면 되는 거죠.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요. x-y의 인피니트 노름이 델타보다 작으면 x 인피니트과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게 있겠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거죠. 이거고 얘는 이제 리버스 트라이앵귤러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다시 델타도 작고요. 그럼 델타를 엡실론으로 잡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x가 이제 펑션 노름의 펑션으로서 어떤 L로 컨버지 하는 걸 보이는 건데 그 L이 Y의 노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컨티뉴이티, 뭐 컨버전스 이런 걸 관측을 해본 거예요. 자, 이제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이 컴팩트 쪽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수업 여긴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컴팩트가 토폴로지 얘기를 안 하면은 네, 그쵸. 해석학 때 들으셨으니까 아마 괜찮으실 텐데 컴팩트가 토폴로지가 없으면 컴팩트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컴팩트란 말 썼더라고요, 책에서. 근데 문제는 책에 컴팩트를 정의를 안 해요. 선생님 순서 바꿔 정리를 해보죠. 컴팩트 제 유튜브 영상 보면 맨날 써있죠, 거기. 컴팩트의 대중화를 위하여. 궁금하시면 토폴로지 그 튜터링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앞에서부터 쭉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토폴로지를 알아야 컴팩트까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컴팩트를 진짜 러프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컴팩트란 무한의 세계를 유한의 세계로 끌고 오는 어떤 성질이에요. 컴팩트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어떤 무한의 세계에서는 상식이 안 통해요. 그게 집합론의 시작이죠. 러셀의 역설, 뭐 기타 다양한 역설들이 많죠. 그게 다 무한의 세계를 무한의 어떤 직관으로서 다 접근해 보니까 뭐 성립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많이 성립하죠. 근데 뭐 좀 직관하고 많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무한을 마치 유한처럼 다룰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해보는 게 이 컴팩트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컴팩트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컴팩트라는 것 자체의 성질도 있고요. 컴팩트 하스톨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스톨프라는 성질과 컴팩트가 합쳐지면은 엄청 좋은 성질을 만족을 해요. 사실 실수 공간이 되게 좋은 공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수 공간은 하우스톨프고요. 그 하우스톨프 상태에서 컴팩트 세계를 가져오면은 걔는 엄청 좋은 친구가 돼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퀀셜리 컴팩트가 있고요. 이 시퀀셜리 컴팩트가 여러분들 지금 선대에서 배운 이 내용들이에요. 시퀀셜리 컴팩트는 이제 말로 대충 해보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바운디드 시퀀스는 항상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갖는다라는 게 아마 시퀀셜리 컴팩트인 거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는 게 있고요. 이게 그거예요. 어떤 집합이 모든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가지면 그러한 공간을 시퀀셜리 컴팩트하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리밋 포인트 컴팩트는 모든 인피니트 셋이 항상 리밋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그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존재하면은 그러한 공간을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컴팩트면 시퀀셜리 컴팩트 하고요. 시퀀셜리 컴팩트 하면 리밋 포인트 컴팩트 해요. 근데 역은 성립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성질을 만족하면 역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매트릭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리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컴팩트랑 시퀀셜리 컴팩트랑 리밋 포인트 컴팩트가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시퀀셜리 컴팩트를 컴팩트로서 접근을 하고 여기에서 뭐 리밋 포인트 컴팩트 얘기를 좀 꺼내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 말고도 파라 컴팩트가 있고요. 파라 컴팩트 성질을 이용해서 적분 같은 걸 잘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 컴팩트라는 것도 있고요. 프리 컴팩트랑 파라 컴팩트 관련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별의별 컴팩트가 다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얘를 쿼지 컴팩트라 부르고 얘를 컴팩트라 불러요.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컴팩트란 무한의 세계를 유한의 세계로 끌고 와서 마치 무한이지만, 원래는 무한이지만 마치 유한계를 다루는 것 마냥 잘 작동하는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공간을 컴팩트라 부른다. 그 다음에 나머지 컴팩트들도 다 그 컴팩트랑 관련이 있어요. 무한을 유한처럼 다루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와 관련된, 컴팩트와 이제 유클리드 스페이스랑 관련된 정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볼자노 바이로스트라스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인의 보렐 정리가 있어요. 저도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 이 친구가 그거예요. 클로즈드 바운드면 컴팩트다. 이게 if의 올리브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게 하인의 보렐이에요. 뭐 참고로 컴팩트면은 클로즈드하고, 컴팩트 하우스톨프 스페이스에서 컴팩트면은 클로즈드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그 컴팩트면은 바운디드예요. 그래서 이게 그 RN이 하우스톨프에서 그 매트릭으로 유도됐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게 돼요. 이쪽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가는 게 좀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이걸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하인의 보렐,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따가지고 만든 게 있고, 보통 이걸로 증명할 때는 르벡 넘버 램바라는 걸 씁니다. 이게 다 그 토폴로지 얘기라서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르벡 넘버 램바를 가져와가지고 K셀 같은 거를 가져와요. K셀이 뭐 컴팩트다라는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임의의 클로즈드 바운드 셋은 어떤 적절한 K셀에 포함이 된다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K셀은 컴팩트인데 컴팩트 셋의 클로즈드 सब셋은 컴팩트다라는 걸 써가지고 임의의 클로즈드 바운드 셋이 컴팩트다라는 걸 보이는 방식으로 보로 증명을 해요. 보통은 그게 하인의 보렐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고, 이 방식 말고도 볼자노 바이오스트라스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갈 때는 그걸 먼저 보여요. 컴팩트 스페이스랑 시퀀셜리 컴팩트랑 리밋 포인트 컴팩트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걸 먼저 보인 다음에 이 시퀀셜리 컴팩트 가지고 갖고 노는 게 볼자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컴플리니스라는 관련이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이거는 해석학이나 위상수학이고요. 저희는 선형대수니까 그냥 컴팩트란 말은 쏙 빼고 어떠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성질인 컨버전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은 어떤 셋이 바운드 되어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쓸 거예요.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그 다이아미터 펑션을 정의해요. 다이아미터 펑션을 정의해서 얘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아마 이게 수프리멈 오브 x-y x랑 y는 s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x랑 y가 최대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리의 수프리멈을 다이아미터라고 정의하는데, 이게 좀 내추럴하죠. 예를 들어 원 같은 경우에는 2배의 r이 다이아미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반대에 있으면 딱 2배가 되죠. 2배의 r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이 다이아미터가 파이나이트한 케이스를 바운드드 되어 있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정의예요. 아무튼 저희는 그냥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냥 각각의 벡터들의 크기가 어떤 특정한 컨스탄트의 바운드가 되어 있으면은 전체 집합에 바운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R 같은 경우에는 바운디드 어브브라는 개념과 바운디드 비로라는 개념이 두 개가 존재하죠. 큰 거랑 작은 게 존재해요. 근데 R2만 돼도 이 오더를 줄 수가 줄 수는 있는데 별로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더라는 개념을 포기를 하고 대신에 노름을 도입해서 바운드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대충 이런 느낌이면은, 이제 원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집합은 반지름 R을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 R보다 다 벡터 크기들이 R보다 작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운드고, 그 다음에 앞에 클로즈드는 정리했었죠. 클로즈드는 컴플리먼트가 오프닝 케이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뭐 노네임칭 당연한 거고요. 클로즈드 바운드면은 그리고 그 셋에서 시퀀스를 잡아왔으면은 항상 이 시퀀스에서는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혹시 서브 시퀀스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시퀀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자연수에서 그 R로 가는 펑션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어떤 시퀀스의 서브 시퀀스다 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아나타이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냥 진행할게요. 그래서 클로즈드 바운드면은 항상 어떤 시퀀스는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가는데 그 컨버지하는 포인트가 S에 있다. 사실 이 S에 있는 이유는 S가 지금 클로즈드라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니스가 이 컨버지 하는 거를 뽑아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이면은 익스트림 밸류 시오리움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얘는 그거죠. 저희가 고등학교 버전을 생각해보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펑션 f는 미니멈과 맥시멈을 갖죠. 그 얘기죠. 그거의 일반화가 사실은 닫힌 구간이 컴팩트라는 성질이 중요한 거예요. 비슷하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뭐 사이값존을 쓸 수 있죠. 그 사이값존이 커넥티드니스랑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시면은 위상수학을 혹은 해석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일 건데 뭐 책에 자세한 거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한 아이디어 위주로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것저것 막 적어놨는데 그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오케이 가보죠. 그래서 428이 S가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면 사실 이게 컴팩트예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면 그리고 어떤 시퀀스가 S에서 정의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다. 근데 이 컨버지하는 포인트가 다시 S에 있다. 얘는 좀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보면은 X가 지금 바운디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잡아올 수 있냐면 어떤 R이 존재할 거예요. 리얼 넘버에 양수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떤 걸 만족하냐면은 모든 S의 원소 X에 대해서 R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친구를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트릭을 들어가는데 지금 N-디멘션에서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N-디멘셔널에서 다루긴 좀 힘드니까 맨 앞에 이런 걸 정리를 했었어요. XK가 X로 컨버지할 조건이 각각의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컨버지하는 조건하고 if의 올리프 조건이다 라는 거 보였죠? 얘를 보임으로써 이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위가 X K를 1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프로젝션 시켰다라고 해요. 얘는 리얼 넘버에서의 그 시퀀스인 거예요. 리얼 넘버 실수에서 정해진 시퀀스죠. 근데 얘가 사실은 이 관계식 때문에 닫힌 구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바운디드잖아요. 바운디드니까 뭐 바운디드 어버브라 생각하셔도 되고 바운디드 그 비로라 생각하셔도 돼요. 수프리머멈이나 인피멈을 잡을 수 있죠. 이게 수프리멈이나 인피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잡아올 수 있냐면요. 모든 K에 대해서 J라고 쓰죠. 모든 J에 대해서 이런 걸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 X1 K J가 이걸 제가 S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S라고 X1이라고 해보죠. X1이라고 해보면 X1 빼기 J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내추럴 넘버.
자연수면은 1/j라고 하면은 약간 작아진 거죠. 근데 x1은 지금 리스트 어퍼 바운드거든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 작으면은 걔 어퍼 바운드가 아니죠. 근데 어퍼 바운드가 아니란 소리는 어떠한 kj를 잡아올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서버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저희가 뽑아온 방식에 의해서 x1으로 컨버지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이렇게 잡아온 거에 대한 인덱스들이 있죠. 이 xj들이. 이 상태에서 이 인덱스들을 다시 한번 x2로 보냅니다. 저 인덱스에 맞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브 시퀀스를 잡아와요. 걔를 뭐 x2kp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셔야 될 부분이 컨버지하는 컨버지하는 시퀀스의 서브 시퀀스는 컨버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서브 시퀀스를 잡아오면요, xjp 이렇게 잡아오면요, 얘도 x1으로 컨버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x2로 컨버지하게 만들어 온 거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흐름은 괜찮을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그럼 이제 이 행위를 어디까지 반복할 거냐면요, xnk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는 뭐 처음에 원래 주어진 시퀀스가 k고, 그 다음에 kj를 뽑아왔죠. 그 다음에 kj의 p를 뽑아오겠죠. 그 다음 kj의 p의 뭐 n을 뽑아오겠죠. k 이렇게 반복하겠죠.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x, i, k, j를 뽑아왔다 라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네, such that xkj가 xi로 가는 걸 뽑아올 수 있죠. 단 n이 finite 해야 돼요. 이게 infinite dimensional이면은 이걸 무한번 반복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finite인 경우에만 이게 성립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i에 대해서 xi로 컨버지 하게 되는 그런 서브 시퀀스를 잡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x를 x1, xn이라고 잡아주면은 xk가 x로 컨버지 하게 되겠죠. 이거는 앞에 처음에 했던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보여야 돼요. x가 s에 들어간다도 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책에서 대충 넘어간 거 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보이는 방법은 s가 클로즈드인 거 이용하면 돼요. 클로즈드인 거. 만약에 s가 s에 들어가지 않다면은, 만약에 x가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지금 오픈이거든요. 정의에 의해서. 그 오픈이면은 x를 포함하는 어떤 엡실론 볼을 잡아올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되게 하는 어떤 엡실론 볼을 잡아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뭐냐면요, x가 s의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런데 컨버지 했다는 소리가 s의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란 소리잖아요. 모순이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따라서 x는 s에 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컨버지하는 포인트 자체도 s에 들어간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한번 좀 언급해봤고요.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아마 몰차노 바이오스트라스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루딘 책을 잠깐 보고 왔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바이오스트라스 정리가 써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일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증명할 거는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할 수 있죠. 얘를
extreme value theory라고 부릅니다. f가 closed and bounded면 그러면은 또 m1과 m2가 존재해서 이거 만족하다라는 거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 또 증명을 보면은 조금 그래요.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m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 부분이 성립할까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프림 아까 했던 것처럼 fxk가 m으로 컨버지하는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의 집합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수프림을 정의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뭐 m 빼기 1 오버 k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fxk를 잡아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xk가 x로 컨버지하는 어떤 서브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죠. 앞에 정리에 의해서. 그 말이 뭐냐면은 xk의 j는 fx로 컨버지 하는데 이 둘은 같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x는 클로즈드니까 s에 들어갈 거고요. 걔를 m2라고 잡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잡는 게 어퍼바운드 잡은 거예요. m2를 잡은 방식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피멈으로 잡아버리면은 얘를 잡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얘가 바운디드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있어야 수프리멈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인피멈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있는 건 맞거든요. 있는 건 맞는데 층에서 왜 이걸 생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들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 바운디드라고 해서 펑션 타고 넘어간 게 바운디드라는 말은 안 되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정의된 탄젠트 x 함수를 보면은 얘는 언바운디드죠. 코드 그 레인지가. 그래서 이게 클로즈드란 조건하고 바운디드 조건이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빠트린 느낌인데 간략하게 생각해봐면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fxk라고 하는 임의의 시퀀스를 여기서 잡아올게요. 임의의 시퀀스를 잡아왔을 때 이 친구가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컴팩트랑 동시 조건이거든요. 그건 클로즈드 바운디드를 보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이걸 잡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xk를 잡아오고요. 그 xk에 대해서 똑같이 서브 시퀀스 잡아오죠. 이 서브 시퀀스에 대응되는 fxkj가 바로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이 클로즈드 바운디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클로즈드 바운디드니까 수프리먼과 인피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컴팩트의 정의입니다. 컴팩트란 임의의 오픈 커버가 파이나이 서브 커버를 갖는 경우를 컴팩트라 불러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컴팩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좌절하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토폴로지랑 해석학을 잘 버티셨다라고 해도 컴팩트를 처음 만나는 순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뭐 데피니션만 보면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밋 포인트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 얘기했네요. 컴팩트면 리밋 포인트 컴팩트고 리밋 포인트 컴팩트면 시퀀셜리 컴팩트가 맞을 거예요. 이게 맞을 거예요. 맨 처음에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 컴팩트란 임의의 인피니트 서브셋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갖는 경우를 이제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 부르고, 이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책에서는 리밋 포인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 컴팩트예요. 그 다음 시퀀셜리 컴팩트는 임의의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서버 시퀀스를 항상 갖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퀀셜리 컴팩트라 부르고, 컴팩트면 리뮤 포인트 컴팩트인 거 보일 수 있고요. 리뮤 포인트 컴팩트면 시퀀셜리 컴팩트인 거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갈 때는 매트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매트릭이 바로 RN에서 아까 얘기했던 노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RN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고, 저희 책에서는 얘를 정의로 본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이 부분을 나갔다가 아직 다 못 나가신 거죠? 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도 좀 빈 구멍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보죠. 컴플릿니스라는 거는 사실 실수해서, 네, 컴플릿 데피니션 보고 끝났나요? 네. 실수해서 수프리머 맥시멈을 만족하는 거를 R이 컴플릿하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프리머 액션 만족하면 당연히 컴플릿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 증명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정의가 뭐냐면은 이미의 시퀀스에 대해서 코시 시퀀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이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거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크기라는 개념이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대수에서도 코시 시퀀스 얘기가 나와요. 이거 해가지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P-adding number라는 게 있어요. P-adding number. 이 P-adding number는 알제브레이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대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 때 이 코시 시퀀스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재밌게 만들어요. 코시 시퀀스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시퀀스가 n이 점점 커질수록 이 막 거리가 무조건 줄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경향성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뭐 점점 줄어들 필요는 없어요. 그 정의상. 근데 개념상, 그러니까 이해상, 그 직관적으로 K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둘이 좁아져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코시 시퀀스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코시 시퀀스가 항상 컨버지 하면은 컴플릿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수프리머 액션과 관련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유리수에 대해서 제가 이런 수열을 잡아볼게요. xk를 루트 2의 10의 k를 가우스 함수치를 취하고요. 가우스 함수 이거죠.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최대의 자연수 n을 그 가우스 함수라 부르죠. 다시 10의 k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소수점 아래 k번째까지만 뽑아온 거예요. 나머지 다 대로고. 그럼 얘네들은 다 유리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는 정의상 xk는 루트 2로 컨버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루트 2는 유리수에 없죠. 이런 센스에서 유리수에서 정의된 어떤 수열이 유리수에서 컨버지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산해보면은 코시 시퀀스가 됩니다. 그래서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에 따라서. 첫 번째 관점 포인트 그거고요. 두 번째 관점 포인트는 만약에 xk가 x로 컨버지 하면은 xk는 코시입니다. 그러니까 컨버지 하면 코시가 돼요. 근데 코시라고 해서 컨버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컨버지라는 조건과 코시 시퀀스라는 게 if에 올리브 조건이 되면은 그러한 공간을 컴플릿하다, 완전하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보이는 거는 아마 제가 뒤에 했을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 순서를 바꿔서
Rn에서 네, 그래서 일단 Rn은 컴플릿인 걸 이제 보일 건데, 자, 순서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먼저 R은 컴플릿하다, 얘를 보일 겁니다. 근데 R이 컴플릿한 걸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xk를 콧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하겠죠. such that xm 빼기 xn이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모든, 이걸 제가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예요. 이런 걸 만족하는 그러한 시퀀스를 코시 시퀀스라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클레임이 이 친구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 라는 걸 보일 거예요. 얘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저게 바운드가 됐으니까 얘를 이제 바운디드 어버브로 할까요? 아니, 바운디드 할게요. 바운디드가 있으니까 저 친구들의 스프리멈을 잡아볼 수 있죠. 그 스프리멈 아까 했던 것처럼 스프리멈에 대해서 어떤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가 있으니까 먼저 걔를 가지고 컨버전트 포인트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컨버전트 포인트를 다시 원래 수열의 컨버전트 포인트다라는 걸 보이는 방식으로 컴플릿을 보일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먼저 바운디드를 보일 건데, 이 바운디드 보이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m이 n보다 크다라고 해볼까요? n보다 크면은 x의 m은 x의 m 빼기 x의 라지 n 플러스 x의 n일 거예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써주면은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얘를 엡실론이 1일 때를 잡아 볼게요. 그럼 이게 1 플러스 xn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m을 맥시멈을 잡아 볼게요. x1, x2, xn-1까지 해놓고 마지막에 1 플러스 라지 xn.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맥시멈은 존재하겠죠? 근데 이 맥시멈이 뭘 만족하냐면요, 모든 n에 대해서 xn의 크기가 n보다 작게끔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코시 시퀀스를 모아둔 집합은 바운디드예요. 그러면 수프리멈이 존재하겠죠? 그 수프리멈을 제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정리에 의해서 아까 정리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뭘 잡아올 수 있냐면요, x로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코시 시퀀스를 활용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세팅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황이 첫 번째, xk가 콧이에요. 그래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such that xm 빼기 xn이 엡실론보다 작게 되죠. 모든 mn이 n보다 큰 거에 대해서. 두 번째, xkj는 x로 컨버지 합니다. 그럼 얘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하겠죠. such that xkj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모든 j가 n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럼 제가 이걸 헷갈리니까 n1, n2로 적을게요. 자, 이 둘을 합치면은 xk가 x로 간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머리를 잘 굴리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저의 그 위상수학 튜터링 영상 보시면 알 텐데, 꼴을 먼저 썼습니다. 꼴. 보이고 싶은 부분을, 꼴이 이게 맞나요? 모르겠네요. 먼저 보일 거예요. 이게 어떤 걸 보일 거냐면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such that xk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를 보이고 싶은 게 저희의 원투쇼예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 먼저 코시를 쓸 겁니다. 먼저 코시, 아마 둘 중 뭘 써도 상관없게 할 텐데 아마 코시를 쓸게요. 그러면은 k가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트릭인데 이렇게 잡아버리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어떤 걸 만족할 거냐면요, 이렇게 바꿔버리죠. k랑 m, k 빼기 x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2분의 엡실론으로 컨트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때 mj를 kj로 또 뽑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xk-x는 xk 빼기 xkj랑 xkj 빼기 xn으로 x로 쪼갤 수 있는 건데, 시리가 계속 반응을 하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두 번째 친구는 서브 시퀀스가 컨벌지 한다는 거에 의해서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된 거죠. 그러면은 n을 이거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kj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n1과 n2 두 개 중에 큰 거로 잡아오면은 저게 성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리얼 넘버는 컴플릿하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 책에 나온 n 디멘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n 디멘션에서 정의된 시퀀스인 경우에는 이게 콧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각각 컴포넌트들로 보낸 친구들도 콧이에요. 얘는 데피니션상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얘보다 작고요. 얘는 사실 이거보다 작죠. 그래서 n디멘셔널에서 콧이면은 그거의 컴포넌트들도 콧이가 돼요. 근데 얘는 아까 보였죠? 얘는 컨버지 해요. 방금 보인 거에 의해서 컨버지 합니다. 모든 i에 대해서. 따라서 xk는 x로 컨버지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rn도 코시퀀스가 컨버지 했으니까 컴플릿한 겁니다. 이게 컴플릿을 보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책에서는 리얼 넘버가 컴플릿하다는 거를 그냥 정의가 마치 성질로서 받아들이고 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원래 보여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저렇구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모든 거를 증명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피니트 노름으로서 본 거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이거를 뭐 이퀴밸런스 노름의 어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줄 수가 있대요. 이러한 관계를 만족했을 때 이 두 노름은 이퀴밸런스 하다. 근데 이퀴밸런스 하다는 거의 그 느낌은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오픈셋 구조를 줍니다. 오픈셋, 그러니까 얘로 정의한 오픈셋하고 얘로 정의한 오픈셋이 똑같아요. 그러한 센스에서 이퀴밸런스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거 볼 수 있는 거냐면요. 아마 다음 장 더 있을 텐데, 앞에서 정의한 뭐 오픈셋이라는 개념, 클로즈셋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는 개념, 컨버전스에 대한 개념, 컨티뉴어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컴팩트니스, 컴플리니스 싹 다 어떤 노름을 가져와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게 인핀 노름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433번이 노름은 임의의 노름은 항상 인핀 노름과 이퀴밸런트하다. 그럼 이제 얘랑 이퀴밸런트 하면은 예를 들어 얘랑 그러니까 이제 이거 원노름 얘기가 아니었죠. 아니었게 쓸게요. 얘랑 얘가 그 이퀴밸런트 하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이퀴밸런트 해요. 이 두 개 부등식을 적절히 섞어주면은 얘랑 얘가 이퀴밸런트 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름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모든 노름은 전부 다 이퀴밸런트 하다라는 게 이 두 정리를 보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적어놨듯이 노름을 어떤 걸 가져와도 상관없다. 그 결론이 그거예요. 어떤 노름을 가져와도 다 똑같은 내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얘만 간단하게 살펴보죠. 얘는 컨티뉴스예요. 컨티뉴스죠. 그 다음에 S라는 집합을 저희가 자주 봤던 친구들이죠. 크기가 1인 그런 X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건가요? 일단 해보죠.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얘는 조금 불안하니까 이렇게 바꿔보죠. 일단 얘는 그러면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입니다.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뭐 바운디드는 당연하죠. 크기가 전부 1이니까. 클로즈드인 것도 뭐 비슷하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크기가 1이 아니면은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1인 볼이 있고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엡실론 볼을 잡으면 되고요.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엡실론 볼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오픈인 거죠. 인버스가 컨버리먼트가. 그래서 얘는 미니멈과 맥시멈은 유도하죠. 그 미니멈을 네, 그 미니멈을 x1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미니멈을 x2라고 해보면은 이게 인피니시 붙어야 되는지 안 붙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게 양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0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제로의 조건은 제로 벡터여야 하죠. 근데 x들이 지금 제로 벡터가 아니에요. 얘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x는 적절한 m에 대한 인핀 노름이 된다. 이제 이것까지 써주면은 C1과 C2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무튼 여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름을 가져와도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노름으로 데피니션을 싹 다 바꿔버리면 돼요. 어떤 걸 바꿔도 다 똑같이 성립한다 라는 게 최종 정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뀌고 여기가 헷갈리네요. 그냥 이게 그거죠? 이게 C1이고 이게 C2죠? 왜냐면 지금 저희가 X 인피니트 1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까 했듯이 이 친구에 대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식 얻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다 살펴볼게요. 그래서 1번을 보면은 sk가 시퀀스인데 sk가 x로 컨버지 하자고 가정을 하재요. 그랬을 때 서브 시퀀스들이 각각 xi로 컨버지 하는 거는 아까 보였죠? 이거는 왜 넣어놨을까요? 네, 아까 보였죠? 얘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마지막 내용인데요. 어떤 노름을 가져와도 같은 얘기가 된다. 걔를 보일 거예요. 3번은 xk를 첫 번째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 하는 거랑 두 번째 노름에서 컨버지 하는 거랑 같은 컨버지, 그러니까 둘 다 컨버지 한다. 어느 한쪽이 컨버지 하면 다른 쪽도 컨버지 한다. 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인피니트 케이스로 넘어가면은 한쪽에서는 컨버지 하는데 한쪽에서 컨버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별의별 컨버전스 얘기 나옵니다. 그 마지막 챕터가 위크 컨버지죠? 그 위크 컨버지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L1에서는 컨버지 하는데 L2에서는 컨버지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 건데, 이퀴밸런스 하니까 이런 거 잡아오면 되겠죠? 뭐 책에서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항상 가정할게요. 얘를 가정해놓고 보면은 먼저 xk가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거면은 데피니션상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large n이 존재하는 거죠. such that xk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모든 k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테크닉을 좀 쓰는 거죠. 얘를 어쩌고 분의 엡실론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조건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k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k-x의 스타 노름은 c2의 xk-x랑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질 건데 여기를 c2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얘는 c2 곱하기 c2분의 엡실론이니까 엡실론이 된다. 그럼 이게 바로 xk가 x로 컨버지 한다라는 이 스타 노름에 대해서 컨버지 한다는 거의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컨버지 하는 거랑 이거에 대해서 컨버지 하는 게 같다. 사실 이거는 반대쪽은 똑같은 방식이니까 한쪽만 증명하면 되죠.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컨버전스 센스는 유지된다는 걸 이제 보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픈셋과 클로즈셋이 유지되는 걸 보이래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오픈만 보이면 끝나죠. 왜냐면은 컴플리먼트가 오픈인 거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이거죠. S가 클로즈드이려면은 컴플리먼트가 오픈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4번에서 오픈이에요. 따라서 클로즈드다. 이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4번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또 어떤 걸 쓸지 모르니까 일단 가져다 써봅시다. 이거를 이런 걸 만족하고 있고요. S가 오픈이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노름에 대해서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는 거죠. such that 제가 얘를 이렇게 잡을게요. b 엡실론 x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b 엡실론 스타 x를 스타 노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b 엡실론 x가 s에 쏙 들어가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저 예표는 스타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 이제 좀 그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 약간 좀 직관인 건데, 얘보다 큰 걸 잡으면 안 되겠죠? 더 작은 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더 작게 되는 B 데타 X를 잡아오고 싶은 게 이제 꼴이에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X 빼기 Y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X 빼기 Y가 엡실론보다 작다. 얘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쓸지는 이제 좀 적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끝났죠? 얘를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건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C1 X-Y 노름이니까 이 친구가 C분의 델타가 되면 되겠죠. 바꿔 말하면 델타는 C1 엡실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이게 전부 S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름에 대해서 오픈인 거랑 스타 노름에 대해서 오픈인 게 같다. 클로즈드도 따라온다 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도 똑같대요.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거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B 엡실론 X랑 S랑 교집합 시킨 게 인피니시 돼갈래요. 이걸 되게 만족해달라는 거겠죠? 이번에는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이 좀 더 커져면, 이것보다 좀 더 커지면은 B 델타 X가 좀 더 커지면은, 그러면은 작은 게 인피니시니까 큰 것도 인피니시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대가 돼야겠네요. 그러면은 X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요? 사실 이제 이거 델타를 잡을 건데, 엡실론 X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작은 어떤 델타 X를 잡아올 수 있겠죠? 얘는 이제 뭘 만족할 거냐면요, X-Y가 델타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얘보다는 이게 지금 이걸 쓰는 겁니다. 얘보다는 C2분의 1 X-Y의 스타가 될 거니까 지금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거든요. C2 델타를, 얘를 엡실론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델타를 C2분의 엡실론으로 잡아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성립하니까 작은 거랑 했을 때 인피니시면은 큰 거랑 해주면 당연히 인피니시 되겠죠.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리밋 포인트가 유지되는 걸 보이려, 이거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거 좀 생략을 할게요. 좀 생략을 하고, 컨티뉴이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은 데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되고, 9번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바운드도 한쪽 바운드 잡은 다음에 그걸 C1이나 C2를 곱한 거 혹은 나눈 게 바운드가 된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리,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게 그거예요. 시퀀셜리 컴팩트 얘기예요. 시퀀셜리 컴팩트인 거에 유지가 된다. 이 같은 건 이거죠. XK가 어떤 서브 시퀀스가 존재해서 걔가 X로 컨버지하는 그러한 센스가 여기에서 존재했을 때 그게 스타로 바뀌어되는 거를 보여라. 근데 얘는 흐름이 이거죠. 이 시퀀스가 얘에서 컨버지하는 거랑 아까 아마 3번인가에서 보였을 텐데 스타에서 컨버지하는 건 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이 센스에서도 모든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는 거니까 시퀀셜리 컴팩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만 잘 적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코시가 유지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XK가
이거에 대해서 코시면은 컨버지 한다는 소리죠.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컨버지는 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까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 시퀀스 일단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xk가 여기서 코시면은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xn 빼기 xn이 이렇게 된다. 뭐든 이거에 대해서 이거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써주면 되겠죠. c2분의 1 이걸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시를 c2분의 엡실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코시가 유지가 됐죠. 그래서 한쪽 코시면 단쪽도 코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컴플릿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려던 거, 컴플릿은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하면 돼요. 이제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서 컴플릿 하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에서의 코시 시퀀스는 이쪽에서도 코시 시퀀스예요. 그 다음에 컨버전스는 여기서 컨버전스 하면은 여기서도 컨버전스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했죠. 근데 걔는 여기서도 코시 시퀀스고 엔드 컨버지 하죠. 그래서 컴플릿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아까 이제 Rn에서 본 거고,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에서 xk가 컨버지 하면은 코시인 걸 보이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컨버지 하면 코시가 돼요. 근데 코시라고 해서 컨버지 하는 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지 하는 거일 때 코시인 걸 보여라 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xk가 x로 컨버지 하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하겠죠. 이게 컨버지의 데피니션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트릭을 쓰는 건데, xn 빼기 xn은 xn 빼기 x랑 xn 빼기 x인 거죠. 여기서 2분의 엡실론 잡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2분의 엡실론 더하기 2분의 엡실론 돼서 엡실론이 되니까 코시인 거 보인 거죠. 그래서 컨버지 하면 코시가 돼요. 네, 여기까지가 10.1장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미적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토폴로지컬한 센스에서 토폴로지란 말만 쏙 빼놓고 다시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원에서 보였던 것들을 전부 n차원으로 확장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